누구부터 이 잡도라이들을 잡아볼까요? 이건 한번 혼을 좀 내려드리겠어요. 김민석 후보 총리 후보 청문회 할 때 배준영 의원이 광주 사태 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광주 사태라고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그 광주와 민주화 운동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세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예. 글쎄 이제 광주 사태를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됐어요? 네. 광주 알았어요. 네.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김유정 의원님? 정말 아직도 저런 표현을 쓰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냥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 공식 그 기념일로 지정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저자들은 입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태라는 게 심각한 사태입니다. 저 사람들 정말. 한덕수도 광주 사태라고 그랬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광주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들의 권력들을 축소하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앗아갔는지, 그리고 그걸 누가 앗아갔는지. 아니, 국민의힘 전신인 전두환이 이렇게 앗아간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반성뿐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렬한 반복적인 사과를 안 해도 지금 저희가 믿지 못할 정당이 저런 행태를 하는 걸 보면 저건 좀 DNA 같다.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저런 말들이 계속 툭툭 튀어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유 방식이 저런 방식인 거고, 광주를 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것도 국가가 다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들은 자기들이 전두환의 후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말실수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정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 뭐 됐어요? 라는 식으로 그냥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치부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만약에 광주 사태라고 헛소리가 튀어났다라고 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갔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저 태도 자체가 더 큰 공분을 부른다고 보고, 우리가 광주 사태라고 단어가 일단 튀어나오면 그때 당시에 전두환과 관제 언론들이 이 민주화 운동 자체를 폭동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의미를 축소하고자, 왜곡하고자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광주 사태라고 언급하는 거 자체가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고 왜곡하기 위한 일종의 시도였던 건데, 저게 이제 습관적으로 배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거는 지금 방금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신군부의 후예들이라고 인정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슈크림님, 저런 자들이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사태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광주 사태라고 표현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아닌 거죠. 제 표현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순간 이렇게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 표현을 쓰니까 옆에서 다들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됐어요? 민주화운동이라 내가 불러줄게. 됐지? 이런 태도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사과와 이 반성의 의미가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런 정말. 자는 발로 입을 차버리고 싶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자, 또 하나.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금 이제 며칠 남았죠. 30일까지인가 임기가? 네, 6월 30일까지. 주말이면 끝이죠, 뭐, 네. 사실상. 근데 저는 아무리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말이라고 하는 게 때가 다 때와 장소, 상황 이런 게 있는 건데, 아니 대통령 딱 취임해서 그거를 축하도 하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야 대표들 불러서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다 대고 5년 후에 재판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듣고, 나이도 젊은데 김용태하고 이름 두자가 같은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사실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그릇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큰 감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돼. 뭔가 내가 보여줘야 돼. 라는 중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른바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른바 뭐 이렇게 한직으로 내친다든지 하는 것 중에 가장 고도의 그리고 정말 망가뜨리는 방법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감투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김용태 의원이 지금 초선이고 나이도 35세, 사실은 국회의원 된 지가 이제 1년 간 넘은 거잖아요. 무리예요, 제가 보기엔.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당대표를 대신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기에는 본인의 능력치를 훨씬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라도 해야 된다는 강박감에 이 상황과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이 행동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 얼라를 대표를 시킵니까? 만만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시킨 대로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구인난이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뭔가 바뀐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젊은 사람 중에 찾다 보니까 순번이 거기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감당이 안 되는 감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어려도 어느 정도 좀 그 상황 판단은 하고 그러잖아요. 김용태가 몇 살이라고요? 35이. 이준석은 몇 살이에요? 40 됐죠. 40 됐죠. 출마했으니까. 근데 이준석도 하는 거 보면 애기들 같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하고 있는데 이준석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 사진 보셨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렇게 노트북 펴놓고 쩌그덕쩌그덕 하고 있어요. 핸드폰하고. 아니 저 앞에 모니터 저걸로도 뭐 보고 그럴 수 있는 거지요? 네. 국회에서. 네네. 근데 거기다가 지 개인 노트북 펴놓고 따그닥따그닥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본회의장에 노트북 반입이 되나요? 저거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만약 안 된다면 시끄러 임마 그랬겠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입 시도를 아예 안 해봐가지고 그러게요. 의원들 네. 보통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 모니터가 인터넷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노트북을 들고 와서 저기서 무슨 뭐 일을 할 것도 아니고 본회의 열릴 때는 본회의에 집중을 해야죠. 근데 또 제가 잔머리는 잘 굴려 있잖아요. 저기 노트북에 또 화면 보호 필름을 붙였어. 필름을 붙였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쓰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본회의장에 노트북 들고 가서 저렇게 아니 본회의 할 때는 본회의에 집중을 해야죠. 누가 더군다나 시정 연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걸 그거 들어야 잘못된 되고 만약에 뭐 정말 뭐 지가 못 알아듣는 단어가 나오거나 뭐 팩트 체크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모니터도 컴퓨터 연동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개인 노트북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첫 시정 연설에다가요 내용이 뭡니까? 추경이에요, 추경. 지금 국민들 경제 때문에 민생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서 마중물이라도 보내서 이제 조금이라도 숨이라도 트이게 하자. 이게 지금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으면 그래도 공당의 개혁신당의 대표를 했었고 대선 후보까지 나온 사람이라면 이 중대한 첫 시정연설에 그것도 추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연설을 하면 그것을 갖다가 경청하고 어떻게 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국민들에게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저 자세와 태도를 보게 되면 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저런 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저런 태도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런 모습을 보면. 전 그래서 이준석이나 김용태나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는 이준석의 시즌2 같다라고 하는 느낌. 그래도 이준석은 뭐 제가 과거에 봤을 때 좀 제가 볼 때 약간 좀 뭐랄까요 싸가지가 좀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김용태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가 저렇게 만드는 것 같은 측면들이 꽤 있어요. 아니 근데 저 자리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아니더라도 본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개인 노트북 갖고 와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펜코를 들여다본 건지 아니면 뭘 사진을 들여다본 건지 모르겠는데 본회의장에 개인 노트북 갖고 들어와서 뭘 개인적으로 뭘 업무를 보거나 뭘 하는 건 저건 아니죠. 그러면 본회의장에 왜 들어와 있어요? 처음 봤어요.
개인 노트북으로 지금 그러니까. 네, 핸드폰 하다가 막 걸린 사람은 많았죠. 핸드폰이야 뭐. 그런데 처음 봤어요. 좀 그리고 좀 정서가 불안한가? 약간 주의가 산만하고. 대부분 그렇죠. 네. 그 저거 뭐 로그 기록 같은 경우가 들키지 않으려고 저렇게 했나요? 그럴 수 있겠죠. 로그 기록이 다 나오니까 뭘 그러게. 했는지를. 아. 그러니까 저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와서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저런 공적인 공간도 저렇게 사적으로 자기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건 공인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그 행동이라는 건 국민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도 본회의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일단 글러먹었다라고 평가를 예. 해주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배준영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 젊은 정치인이든 아닌 정치인이든 다 떠나서 역사를 대하는 태도도 역시 가볍기 짝이 없다. 그 가벼운 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최근에는 또 제주 4.3과 관련돼서 남로당 총파업 이런 발언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없이 가벼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어제 시정연설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참 여야 의원들 악수 일일이 이렇게 하고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권성동 의원 만나가지고 권성동이 뭐라고 한참 이야기를 하니까 툭 이렇게 웃으면서 팔을 치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잠깐 좀 볼까요? 자, 연설 끝나고 연설 시작하면서도 야당을 향해서 먼저 인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연설 끝나고도 야당 국민의힘 쪽으로 먼저 가서 악수하고 그리고 쭉 그쪽으로 가면서 악수하는데 박수 안 치다가도 이렇게 와서 하니까 다 그래도 서서 악수는 이렇게 하던데 거기에서 이제 권성동 의원을 이렇게 만났는데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한 장면, 그 장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예. 나경원 의원도 뭐라고 하던데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김민석 총리 그 안 얘기 된다. 했대요? 네. 아, 그러면 그네들 짜고 했구나. 세 사람인데요. 권성동, 예. 임종득, 아, 나경원. 임종득도 뭐 이야기하던데 그 네, 얘기였어요? 세 사람이 다 총리 안 된다. 어. 그 얘기였어요. 근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두 번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알았어 이러면서 툭 예, 쳤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그냥 이쪽으로 씩 돌리는데 웃어요, 본인도. 그러니까 뭐 어차피 권성동 의원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들어보시죠. 본인명령 총리는 공격 안 된다라고 그건 얘기하니까 알다면 치워. Where's that Scott? 그래, 잘했다. 잘했어. 아유, 저는 뭐 그 이재명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은 저기 사법고시도 같이 준비하고 학교도 뭐 갖고 네. 선후배 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까운 인간관계였으니까 가벼운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를 꺼냈다라는 얘기를 듣고 뭐 이제 국민의힘 했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만은 뭐 저런 모습도 저는 굉장히 흐뭇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대통령의 여유는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연설 끝나고 바로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가셔서 그냥 빠르게 훑고 나온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고 아이 컨택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대답해주고 스킨십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뭐 물론 이전 정부와 굳이 비교할 이유도 없지만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사실 야당 의원들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대면함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제 같은 상황은 정말 저는
아, 이게 정치의 이제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구나. 복원이 되어가고 있구나. 대통령의 정치는 국민들이 진짜 바라고 기대했던 그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요, 원내대표 지금 물러났는데 상당히 지금 조금 뭔가 입장이 난처할 것 같은 게 하나 나왔어요. KH 배상윤 회장이라고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가 동남아 어디 국가로 지금 피신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녹취가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그 녹취를 보면 권성동이 뭔가 회유하고 조작하고 이러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긴단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예,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거.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이고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시간 한번 줄게요. 예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 짓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어. 예, 감사합니다. 예. 저걸 들어보면 누가 브로커인지 모르겠어요. 김용남 의원님 어떤 상황으로 보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KH그룹은 그 원래는 배상윤 씨라고 거기가 실제 뭐 이른바 오너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해외 도피한 지가 지금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지난번에 SBS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8월인가 들어오겠다고 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 상황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게 뭐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언론 생각해 보면 이제 KH그룹 관계자가 어떻게 좀 이 문제 좀 풀어주면 좋겠다. 당신이 이제 실력자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당시 KH그룹이 문제가 됐던 거는 당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그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다음으로 또 수사 대상이 됐었으니까 관련해서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좀 하고 하면 선처를 좀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일종의 거강꾼 이런 역할처럼 들리는 취지가 있는데 그 말이 안 되죠. 수사기관 뭐라고 지금 그 권성동 의원이 검사가 아닌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줬는데 누구한테 줬냐? 리오남한테 줬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줬냐? 필리핀에서 줬다. 김성태밖에 본인 한 명밖에 진술인이 없으니까 이 배 회장한테 얘기를 한 거죠. 자기도 봤다. 이 진술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진술인이 2명이잖아요. 그러면 리오남한테 돈이 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검찰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김성태 진술을 바꾸게 만들었고 그 진술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소위 이 배 회장에게 그렇게 진술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했고 거기와 관련돼서 아마 돈이 갔을 거라고 하는 추정이 되는 거고 이게 왜 추정되냐면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이화영의 변호인 측에게 자기가 야 우리는 세게 베팅해 그러면서 내가 300억 정도 줄 수 있어. 플리바게닝 거예요. 돌아올 때 나 문제 없게 해줘. 이런 거니까 그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 라고 추정하는 거죠. 여기다가도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사한테도 우리 세게 베팅한다. 300억 정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플리바게닝 해서 우리 돌아올 때 큰 문제 없게 해줘 라고 얘기했으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배 회장이 국내 돌아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플리바게닝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 두 번째로
소위 이 맨 처음에는 선대위의 언론특보인가요? 윤석열? 그 사람한테 로비를 했다가 이 로비 투로 아마 권성동 의원한테도 로비가 된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해 볼 만한 녹취 내용이 나온 거고, 이 녹취 내용과 관련해서 저 녹취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 진술한 다른 내용에 의하면 40억 정도를 주겠다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진술이 있는 거니까, 저는 뭐 40억, 뭐 300억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정도가 아니고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를 감옥에 넣기 위해서 진술을 왜곡하게 만들었던 사건과 전체적으로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전 이것도 특검 가야 된다고 봐요. 예, 첫 번째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 이제 윤핵관의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이 이제 이런 의혹에 연루돼 있고 녹취가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나왔다라는 거고, 최근에 KH그룹의 이 배 회장의 경우는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KH그룹 대북송금은 이재명 대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이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체적으로 북한에 돈을 송금을 한 것이지 이재명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검찰과 그때 당시 여권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권은 허위에 가깝다라는 게 점점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 없던 사실을 왜곡하고 만들어내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뻔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뉴스죠.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을 만났었어요. 네. 얼마 전에. 그러면서 이제 연어 파티,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사실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증거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검찰이 진술을 왜곡하게 진술 세미나를 열게 만들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집어넣기 위한 그 당시 조치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 지금 얘기 나온 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살포되는 과정까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매우 충격적인 게이트가 될 수 있는 것. 이거 같은 경우도. 되게 구체적인 게 뭐 연어 파티 중에 술은 뭐 25도짜리 화요를 먹었다 뭐 이런 진술까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뭐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했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대체 이게 뭔가 궁금했던 것들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